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 3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10년 새 급증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는 외식은커녕 라면이나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생활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267만 3,485명. 2017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퍼져가는 빈곤,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청년 빈곤의 좌표, 홀로 일렁이는 자립의 섬. 2024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25만 3천 명, 전체의 약 9.5%, 전체 수급자 10명 중 1명은 청년입니다. 최근 10년 새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5만 9천 명, 10년 새 60%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세부터 24세 약 8만 7천 명, 25세부터 29세 5만 302명입니다. 이는 곧 빈곤의 파도가 청년기의 가장 역동적인 구간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청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고 여겨 자녀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보호 대상자의 범위 또한 소득이 아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1997년 말 우리나라에 찾아온 경제위기는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를 양산하죠. 이로 인해 아동과 노인 유기, 노숙, 결식 아동 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렇게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수급자 선정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최저생계비를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 하지만 그 이면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 자신의 일생을 담아낸 책 1인칭 가난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기 위해 했던 학원일로 이력을 채워온 나는 언젠가 학원을 창업하겠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으로 살지 고민을 이어갈 시간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현실에 묶여 있다. 좋은 기회로 연락이다. 안온 작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그에 비례해 수급비를 삭감하는 구조입니다. 청년이 자립비용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내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정상적인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빈곤 가구의 청년들에게는 단 한 번의 실패를 완충해줄 사적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직장에서 좌절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소득이 끊기면 곧바로 절대 빈곤으로 추락합니다. 이처럼 뒤를 받쳐줄 바닥이 없담 막막함과 두려움이 청년들의 발을 묶는 가장 큰 벽입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비가 낮아지는 현행 수급구조는 가난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탐색할 시간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수급률이 이렇게 낮은 건 이 청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가구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구의 소득이 따로 살고 있더라도 20대 청년들에게는 한 가구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으면 따로 살고 있어도 수급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게 있을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는 근로능력 평가일 거예요. 청년 수급자들이라고 해도 상황이 정말 다들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대학에 다니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원가족과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청년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약간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 원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구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과거에는 청년기에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원가족의 수급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살 곳을 찾아야 되는 막막함에 놓이는 것이 청년 수급자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 빚이 있는 분들은 또 어떤 복지라던가 이런 연계가 또 필요한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빚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같은 기관에 좀 빨리 신속하게 연계하고 올바른 방법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특징을 조금 보면은 첫 번째는 좀 대물림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의 대물림도 있듯이 가난도 대물림이 되고 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현상이 또 가속화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물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일자리 들어가더라도 그런 그 급여 수준 자체가 사실은 그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괴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빈곤의 파도는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대학에 오면 각 수업마다의 교재비도 비싸지는데 그런 것들을 수급비로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생활상의 어려움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대학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해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와 너무 사정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금하고 좀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냥 학교에서 친구 안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결혼도 포기하게 될 것이고 또 출산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런 청년들은 결국은 사회적 고립과 거기에 지속되다 보면 우울감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적 낙인감도 무시할 수 못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을 영원히 이탈시키는 상황으로까지 갈까봐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들이 늘어날까봐 그 부분이 가장 좀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진행한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24세부터 39세 청년 1,200명 중 빈곤 경험이 없는 집단에선 39세 기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약 49%가 졸업, 취업, 분가, 결혼 등 4가지 인생 중대 사건을 모두 경험했지만 빈곤 경험 집단에선 비율이 35%로 14%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졸업은 했지만 취업, 분가, 결혼을 모두 하지 않은 비율이 빈곤 경험 집단에선 25세 기준 26%에 가까웠고 39세 기준으로도 10명 중 1명 이상이 취업도 분가도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경험 집단에선 이 비율이 25세 기준 8%,
39세 기준 4% 아래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의 삶이 다음 생애 주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늘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을 위한 정책은 부족합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없습니다. 지금 12살까지인가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모든 아동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요,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월 34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에게 정부가 주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보편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어떤 선별적인 이러한 지원책은 있지만 이것을 제외해놓고 나면 정부가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참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부의 지원 제도가 다른 연령대와 견주어 봤었을 때 좀 더 보완 강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에서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과 노인의 복지 정책에 비해 청년의 복지 정책은 개인의 상황이나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복지 정책이 필요할까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청년 20, 30대 8명 중 1명은 1인 가구입니다. 빈곤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1인 가구엔 노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제도에선 가구 유형뿐 아니라 빈곤 가구의 생애 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연령과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청년기 빈곤율을 살펴보면 빈곤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년기나 노년기에 비해 작게 나타나지만 청년기는 활발하게 경제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는 생애주기에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학비에 대한 것, 또한 주거비에 대한 것, 또한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즉 취업을 위한 지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정책 영역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에서 청년이 올바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었었을 때, 원하는 진출을 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워킹 푸어들이 좀 증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의 증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지금 청년 지원이 단순한 생계 지원 이쪽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정말 모든 전문가들이 합의하에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내겠지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심리 상담, 직업 교육,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제도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빈곤에 덫에 깔린 청년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즉 근로 빈곤층에 속하는 청년층의 경우 단순히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 관련 지표를 보면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의 경우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2023년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는 37%, 20대의 경우 40.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60대 이상과 15세에서 19세 연령 집단 다음으로 실업률 비정규직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청년 빈곤층과 같은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의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예산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중 국민취업제도는 실업 문제 및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대상엔 청년층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제도임에도 예산 규모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이는 청년 복지 정책에 편성되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방향성이나 대중의 주목도에 따라 흔들리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아동수당이나 국민연금처럼 매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청년만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아동수당이나 노인들의 기초연금처럼 청년들만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시켜야 그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연계를 통하여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지, 제도화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어떤 제도를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 한계와 경제적 결핍이 삶의 전반을 압박할지라도 국가의 서류나 수급비 액수가 당신의 존재와 존엄을 전부 규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가난의 세부를 견디며 살아가는 1인칭의 삶은 N인분 이상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고립하게 하지 말고 가난을 통과하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버텨내길 바랍니다. 안온 작가 드림. 통계 속에 뭉뚱그려진 청년의 가난이 아닌 저마다의 구체적인 맥락과 감정을 더한 개개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청년이 사회로부터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빈곤의 좌표위 외로이 일렁이는 섬이 아니라 당당히 사회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린 모든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안식 기다리지